1774년 11월 새벽, 스시마 섬의 해변을 가르는 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모래를 때리는 가운데 80명의 기마 사무라이가 나란히 말 위에 앉아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고 손에 든 카타나는 아직 칼집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것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평선 끝에서 하나둘 검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고 희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는 무시무시하게 불어났습니다. 10척, 50척, 100척, 500척, 그리고 마침내 900척에 달하는 거대한 함대가 스시마 앞바다를 가득 메우며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적단이나 약탈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몽골 제국, 고려, 그리고 송나라 잔존 세력이 결합한 2만 명 규모의 침공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지 선봉에 불과했습니다. 뒷따를 병력까지 포함하면 이것은 일본 열도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는 대원정의 시작이었습니다. 80명 대 2만 명, 대략 1대 150이라는 비율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살입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처형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스시마의 사무라이들에게는 단 한 가지 합리적인 선택만이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죠. 산악지대로 후퇴해 게릴라전을 펼치거나 아예 배를 타고 규슈 본토로 도망쳐 증원군과 합류하는 것.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변에 그대로 서서 세계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미쳤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전투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문명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던 첫 도미노였습니다. 스시마가 뚫리면 다음은 규슈였습니다. 규슈가 뚫리면 혼슈가 위협받고 교토가 불타고 막부가 무너지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역사에서 지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방어선이 바로 이 80명의 사무라이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전원전사합니다.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죽음은 일본 전체를 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술적 패배가 전략적, 심리적 승리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소스쿠쿤이라는 이름의 영주는 왜 후퇴 대신 확실한 죽음을 택했을까요? 어떻게 80명의 죽음이 500명 이상의 몽골군 손실로 증폭되었을까요? 그리고 스시마에서 흘린 피가 어떻게 가미카제 전설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몽골 제국이 당시 어떤 존재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몽골 제국은 괴물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역사상 그 어떤 문명도 맞서지 못한 괴물이었죠. 5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1/3의 1을 장악했습니다. 중국, 중동, 러시아, 동유럽까지 그들의 말발굽 아래 무너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몽골의 정복 전쟁이 최소 6,5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추정합니다. 당시 세계 인구의 약 10%가 몽골군에 의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전술은 단순했습니다. 저항하면 도시 하나가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남자는 물론 여자와 아이, 심지어 개와 고양이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바그다드, 사마르칸트, 키예프, 수많은 도시들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눈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중국을 정복한 뒤 다음 목표로 일본을 점찍었습니다. 그에게 일본은 정복되지 않은 마지막 땅 중 하나였고 복종시켜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쉽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릎 꿇는 대신 칼을 뽑았습니다. 1668년 몽골 제국의 사절단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국서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위협이었죠. 당시 일본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천황이 통치하는 나라였지만 실질적 권력은 가마쿠라 막부, 그 중에서도 호조 도키무네라는 인물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상비군도 없었고 중앙집권적 지휘체계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수백 개의 작은 시족과 가문으로 쪼개져 있었고 각 가문은 독립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사무라이들은 각자의 영주에게 충성했지 국가라는 추상적 개념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의 전쟁은 개인 무용을 중시하는 1대1 결투 중심 문화였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사무라이는 자신의 이름과 가문, 그리고 전공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타이라 가문의 누구의 아들이며 몇 번의 전투에서 몇 명을 배웠다. 그러면 상대편에서 비슷한 급의 전사가 나와 1대1로 겨루는 방식이었죠. 이것은 명예로운 방식이었고 정정당당한 방식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무라이라는 계급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에게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단전을 펼쳤고 포격전을 벌였으며 화살을 수백 발씩 동시에 날렸습니다. 명예? 그들에게 명예란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정당당함? 그들에게 정정당당함이란 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문화는 완전히 달랐고 그 차이는 곧 피로 증명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의 정치 엘리트들은 몽골의 국서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 국서는 무시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것이 공갈이거나 아니면 몽골이 정말로 바다를 건너 일본까지 쳐들어올 능력이 없으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사절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호조 도키문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절들을 참수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입장에서 사절을 죽인다는 것은 명백한 전쟁 명분이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분노했고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 원정이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 결정이 얼마나 무모해 보였을까요? 일부 귀족들은 차라리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유지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몽골과 싸워 이길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무릎 꿇느니 차라리 죽겠다. 일본의 자존심, 사무라이의 명예, 그리고 신의 나라라는 자부심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강경론이 승리했고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대가를 가장 먼저 치르게 될 사람들은 일본 본토의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쓰시마 섬의 사무라이들이었습니다. 쓰시마 섬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규슈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그것은 방패이자 완충지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전략적으로 고립된 섬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멀어서 규슈로부터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너무 작아서 자체적으로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쓰시마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섬의 방어를 책임진 사람이 바로 소스쿠쿤이었습니다. 그는 쓰시마의 영주였고 이제 그는 역사상 가장 불가능한 임무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80명으로 2만 명을 막아내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면 80명으로 가능한 한 오래 버티고 가능한 한 많이 죽이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본토에 전달하는 것. 그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소스쿠쿠니는 후대에 쓰시마의 악마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중형급 지방 영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군대를 지휘해 본 경험도 없었고 세계 최강의 군대와 맞서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가 지휘할 수 있었던 병력은 고작 80명의 기마 사무라이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턱없이 부족해 보이지만 이들은 보통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수십 명 분량의 실전 경험과 무예를 지닌 중무장 귀족 전사들이었죠. 사무라이들은 단순한 살인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를 썼고 서예를 익혔으며 불교와 신토의 가르침을 따랐고 예법과 의식을 두루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화문을 겸비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층적인 정체성이 그들의 죽음을 단순한 전투행위가 아닌 의식으로 그리고 이후 신격화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소스쿠쿠니는 생전에 대규모 전쟁을 지휘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의 전투 경험은 대부분 시족 간 분쟁 수준의 소규모 충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전역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들의 전술과 무기가 일본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다. 그러나 지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그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산악지대로 후퇴의 게릴라전을 펼칠 수도 있었고 배를 타고 규슈로 도망쳐 증원군과 합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해변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나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절망이었습니다. 쓰시마의 지형은 전술적으로 최악이었습니다. 해안선은 낮고 완만했으며 특히 고모다 해변은 상륙에 최적화된 지형이었습니다. 성곽이나 성체도 거의 없었습니다. 방어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었죠. 그러나 소스쿠쿠니는 이 지형을 심리전의 무대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는 전투가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메시지로 보내는 의식으로 설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해변 한복판, 모든 것이 잘 보이는 개활지에서 의식처럼 싸우고 죽음으로써 침략군과 일본 본토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 그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인원은 80명뿐이지만 그들의 죽음은 80명 이상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침공 직전 며칠 동안 스시메에서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스쿠 쿠니는 80명의 사무라이를 모아 목욕 재개를 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사와 사찰을 참배했고 기도를 올렸으며 각자의 갑옷과 무기를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이것은 전투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사무라이들은 각자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며 절명시를 썼습니다. 짧은 와카한 구절에 그들은 각자의 결심과 두려움, 가족에 대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벚꽃이 지듯 나도 이 땅에 떨어지리. 칼날 위에서 춤추는 나의 영혼, 바람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리. 아내여, 아이들이여, 나를 잊지 말아다오. 나는 영원히 스시마의 바람이 되리라. 이 시들은 나중에 발견되어 일본 전역에 전해졌고 사무라이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스쿠 쿠니는 가족과 백성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어디든 멀리 도망치라고. 그러나 자기와 80명의 사무라이는 해변에 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남아서 적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몽골군의 발을 묶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소스쿠 쿠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주로서의 책임과 개인으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일본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지형적 관점에서 보면 소스쿠 쿠니의 선택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변은 상륙에는 좋지만 방어에는 최악이었습니다. 산악으로 후퇴하면 시간을 더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스쿠 쿠니는 다른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산악으로 후퇴하면 몽골군은 스시마를 쉽게 점령하고 내륙으로 진군해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스시마를 보급기지로 삼고 규슈 공격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해변에서 싸운다면, 만약 자신이 그곳에서 죽는다면 몽골군은 멈출 것입니다. 적어도 잠시는. 그들은 이 이상한 광경을 이해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과 지연이 일본 본토에 경고를 전달할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소스쿠 쿠니는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죽는 방식을 통해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해변 한복판, 모든 것이 잘 보이는 개활지에서 의식처럼 싸우고 죽음으로써 침략군과 일본 본토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려 했습니다. 우리는 적의 상식, 바깥에서 행동할 것이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을 심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심리전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민간인 대피와 소각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마을과 곡식 창고를 불태워 적이 쓸 자원과 은신처를 없애고 피난 행렬 자체가 몽골 측 정찰병들에게 이들은 물질이 아니라 신념을 지키려 한다는 인상을 주도록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사무라이들은 갑옷 안쪽이나 장비에 짧은 메모를 새겨두었습니다. 가죽 갑옷은 30m 이상에서 화살이 잘 먹히지 않는다. 철뇌포는 약 3초 후 폭발한다. 몽골 기병은 우리보다 가볍지만 기동성이 뛰어나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술 정보였습니다. 소스쿠 쿠니는 자신과 부하들을 일회용 정찰 부대로 활용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정보는 살아남아 일본 본토의 방어에 사용될 것입니다. 현대 군사학자들은 이것을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희생작전이라고 분석합니다. 소스쿠 쿠니는 단순히 용감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가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목욕 재개, 기도, 죽음시, 작별 인사, 그리고 정보 수집 임무까지 80명의 사무라이는 해변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깨끗했고 칼은 날카로웠으며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무라이였고 사무라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향해 아름답게 죽으러 가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724년 11월 4일 새벽 5시 47분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스시마 앞바다에는 빽빽이 들어선 선단이 보였습니다.
쿠베척의 배가 수평선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위에는 2만 명의 병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안개 너머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둥. 느리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스시마 전체를 뒤흔드는 괴성이 되었습니다. 고려 선원들이 노를 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차, 2차. 리듬에 맞춰 노가 물을 때렸고 배들이 천천히 해변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서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전 6시 15분 소스쿠쿠니는 마지막 군의를 열었습니다. 부하들이 모였고 일부는 다시 한번 산악으로의 후퇴를 제안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산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스쿠쿠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이 해변에서 싸운다. 우리가 죽는 모습을 반드시 보게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 부하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주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도 그 결심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들은 사무라이였고 사무라이는 영주를 따르는 것이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오전 7시 30분 첫 상륙선이 고모다 해변에 닿았습니다. 갑옷 입은 몽골 고려 병사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모래사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방패를 든 보병들이 앞줄을 형성했고 궁수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깃발이 펄럭였고 북소리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전통에 따라 가장 어린 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16세의 타이라노 카가타카였습니다. 그는 말을 천천히 전진시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타이라 가문의 카가타카 우지마사의 아들이며 3번의 전투에서 5명을 배웠다. 그대들 중 나와 겨룰 용사가 있는가? 그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떨리는 것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라이였고 사무라이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몽골 고려군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투에 응할 챔피언도 명예로운 대결도 없었습니다. 대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수백 개의 화살이 동시에 날아올랐고 그것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카가타카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화살비를 보았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람, 혼란, 그리고 깨달음. 이것은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처형이었습니다. 화살들이 그의 몸과 말을 동시에 관통했습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의 말도 함께 쓰러졌고 모래사장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일본식 명예전쟁 규칙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사무라이가 나섰습니다. 그도 자신의 이름과 가문을 외쳤고 그도 화살 세례를 받고 쓰러졌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한 명씩 사무라이들이 나아가 쓰러졌습니다. 각자가 이름과 혈통을 외치며 돌격했고 몽골 고려군의 조준 사격에 쓰러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자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 끌기였습니다. 한 명이 나아가 죽는데 약 3분에서 5분이 걸렸습니다. 이름을 외치는 시간, 돌격하는 시간, 화살이 날아오는 시간,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거나 확인하는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이 몽골군의 전진을 늦추는 요소였습니다. 소스쿠쿠니는 이것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한 명씩 죽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시간을 벌고 최대한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것. 그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한편 소스쿠쿠니는 민가 방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곡식 창고가 불타올랐으며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몽골 정찰병들은 이 광경을 보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들은 왜 자기 집을 불태우는가? 통상적으로 약탈을 막기 위해 물자를 숨기거나 옮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얻을 것은 재와 피뿐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피난민들은 산으로 도망쳤고 그 행렬은 몽골군의 눈에 분명히 보였습니다. 노인과 여자,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 이것은 공포의 이미지였지만 동시에 저항의 이미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몽골군 지휘관 홍다군은 해변에서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며 통역에게 물었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통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름답게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다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유라시아 전역에서 수십 번의 전투를 지휘해본 노련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적들이 한 명씩 나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이것은 비합리적이었고 이해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더욱 불길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빨리 처리하라. 시간을 끌게 하지 마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소스쿠쿠니의 계획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이미 스미스 3명이 개별 돌격으로 전사했고 7명이 남았을 때 소스쿠쿠니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간다. 57명의 사무라이가 일제히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집단 돌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소스쿠쿠니는 카타나를 뽑아들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는 쓰시마의 사무라이다. 우리는 신의 땅을 지킨다. 우리의 죽음이 일본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57명의 기마 사무라이가 그를 따랐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들 앞에는 200m의 개활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끝에는 2만 명의 몽골 고려군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북소리가 빨라졌고 지휘 깃발이 바뀌었으며 연속 3차 사격이 준비되었습니다. 150m. 첫 번째 화살 세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수백 개의 화살이 동시에 날아왔고 그것들은 폭우처럼 사무라이들에게 쏟아졌습니다. 말과 사람이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갑옷에 화살이 꽂혔고 비명이 터져 나왔으며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러나 돌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무라이들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100m. 두 번째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밀했습니다. 궁수들은 갑옷 틈새와 얼굴, 목, 말의 다리를 노렸습니다. 또다시 사무라이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강했지만 몽골의 합성궁은 더 강했습니다. 화살은 금속을 뚫고 들어갔고 뼈를 부러뜨렸으며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50m. 세 번째 사격이 가해졌습니다. 이것은 거의 정면 사형 집행에 가까웠습니다. 이 거리에서 화살은 어떤 갑옷도 뚫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무라이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약 3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몽골군의 전열에 도달했습니다. 말을 탄 채로 사무라이들은 방패벽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카타나와 나기나타가 번개처럼 휘둘러졌고 순식간에 수십 명이 베어졌습니다. 근접전에서 사무라이의 폭발력은 무시무시했습니다. 한 명의 사무라이가 돌격하면 그 경로에 있는 병사들은 모두 쓰러졌습니다. 몽골군 진영은 활 사격을 위해 촘촘히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근접전에 취약했습니다. 더욱이 아군 오사를 피하기 위해 궁수들은 함부로 활을 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혼란이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일부는 무기를 떨어뜨리고 도망쳤습니다. 타이라노 카가타카의 형 카가히로는 여러 명을 베어넘기며 깊숙이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창에 찔려 쓰러졌고 그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몽골 병사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항복하라,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러나 카가히로는 대답 대신 자신의 배에 칼을 꽂았습니다. 개식 후 명예로운 자결이었습니다. 그는 포로가 되느니 죽음을 택했습니다. 몽골 병사들은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항복 대신 자결을 택하는 적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것은 공포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 그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었습니다. 몽골 지휘부는 이 돌파의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사무라이들이 지휘관에게 도달하면 전체 진영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후퇴 신호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사무라이들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에서 내려 걸어서 더 깊이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에서 죽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후 명예였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적을 죽이고 가능한 한 깊이 들어가 가능한 한 오래 싸우려 했습니다. 천뢰포가 터졌습니다. 폭음과 함께 불꽃과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무라이들이 쓰러졌습니다. 갑옷도 무예도 명예도 폭탄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무라이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일부는 무릎을 꿇은 채로도 칼을 휘둘렀고 일부는 피를 흘리며 실을 중얼거렸습니다. 몽골 고려 병사들은 이 광경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저들은 인간인가 악마인가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승리는 확실했지만 그 승리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3분 마지막 12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김방경의 깃발을 발견했습니다. 고려군 총사령관의 깃발이었죠. 소스쿠쿠니는 피범벅이 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것이다. 그는 남은 사무라이들에게 외쳤습니다. 저 깃발을 향해. 12명은 삼각형 쐐기 대형을 만들어 마지막 돌진을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사무라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고 찌르고
밀어붙였습니다. 10m, 5m, 3m. 그들은 거의 깃발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집중 사격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화살과 창, 그리고 철뢰포가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마지막 12명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소스쿠쿠니는 수십 개의 상처를 입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김방경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졌다. 그러나 너희도 이긴 것이 아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스시마의 영주 소스쿠쿠니가 전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갑옷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서리가 녹으면 아래에 강철이 드러난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죽음시였습니다.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노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래에는 강철 같은 일본이 있다. 너희는 결코 그것을 부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소스쿠쿠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역사가 증명했듯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숫자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측 80명의 사무라이 전원 전사, 보조에 나섰던 민간인 약 200명까지 포함하면 스시마의 전사 계층 한 세대가 거의 사라진 수준의 피해였습니다. 그러나 몽골 측도 예상 밖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약 300명 사망, 200여 명 부상, 특히 장교와 지휘관급 피해가 컸습니다. 250대 1의 병력 우위로 싸웠는데도 겨우 4대 1 수준의 교환비밖에 얻지 못한 전투였습니다. 이것은 몽골 제국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1대 10, 심지어 1대 20의 교환비로 적을 학살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섬에서 겨우 80명의 사무라이가 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쓰러진 사무라이들의 시신 배치였습니다. 후대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시신은 우연히 흩어진 것이 아니라 내륙을 향하는 화살 모양으로 정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의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몽골 고려군 병사들은 이것을 무언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깊이 들어올수록 더 많은 죽음이 기다린다. 이것은 심리전이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계속되는 심리전이었습니다. 몽골 고려군은 예정대로 바로 내륙으로 진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해변과 마을을 정리하는 데만 6시간 이상을 허비했습니다. 이미 불태워져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마을을 다시 불태우고 숨어있던 노인과 병자를 찾아내 참수의 창에 걸어두는 공포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이 잔혹 행위가 오히려 분노와 결의를 키우는 선전 소재가 되었습니다. 몽골은 악마다. 그들은 노인과 병자조차 살려두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보였습니다. 숨어있던 정찰병과 탈출한 어부들이 이 모든 전개를 본토에 전했습니다. 특히 사무라이 갑옷과 장비에 새겨진 짧은 메모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죽 갑옷은 30m 이상에서 화살이 잘 먹히지 않는다. 철뢰포는 약 3초 후 폭발한다. 몽골 기병은 우리보다 가볍지만 기동성이 뛰어나다. 이 관찰 기록들은 이호수 하카타 방어전에서 실제 전술로 활용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더 두꺼운 갑옷을 준비했고 철뢰포에 대비한 상해 진영을 연습했으며 몽골 기병을 상대하기 위한 함정과 장애물을 설치했습니다. 소스쿠쿠니의 최후 명령으로 추정되는 문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스시마는 이미 패배를 각오했다. 그러나 적의 무기, 지휘, 보급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본토에 전달하라. 이것은 그들의 죽음을 실패한 전투가 아닌 성공한 정찰 작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졌지만 임무에서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봉화와 전령을 통해 메시지가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스시마 함락, 2만 이상 침공군 확인, 침공 임박. 공포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도 퍼졌습니다. 몽골도 다친다. 몽골도 죽는다. 80명으로 500명을 쓰러뜨릴 수 있다.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몽골군이 스시마에 3일 이상 발이 묶인 결과 전체 침공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스시마를 빠르게 점령하고 바로 규슈로 진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시마에서의 예상 밖의 저항과 지연으로 인해 그들은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 지연이 규슈와 하카타 방어 준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일본군은 해안에 방벽을 쌓았고 병력을 집결시켰으며 전술을 연습했습니다. 전투가 길어지면서 태풍 계절로 접어들게 되었고 결국 가미카제로 불리는 폭풍이 몽골 함대를 쓸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나비 효과였습니다. 80명의 죽음이 3일의 지연을 만들었고
3일의 지연이 방어 준비를 가능하게 했으며 방어 준비가 전투를 길게 만들었고 긴 전투가 태풍 계절로 이어졌으며 태풍이 몽골군을 몰살시켰습니다. 일본인들은 이후 이 전투에 80명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들을 가미, 즉 신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각지에서 그들의 이름을 딴 사당이 세워졌고 노래가 만들어졌으며 설화가 퍼져나갔습니다. 스시마의 80영웅 전설은 일본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완패였지만 전략적 문화적으로는 대승이었습니다. 이것이 스시마 전투가 갖는 독특한 위치입니다. 현대 비대칭전과 심리전 관점에서 보면 스시마 전투는 놀라운 교훈을 제공합니다. 압도적 열세 속에서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정보를 남기려는 의지, 적의 심리를 겨냥한 행동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스쿠쿠니와 그의 80명은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메시지였고 정보였으며 시간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몽골 제국이라는 괴물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고 그 선택이 결국 일본 문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패배입니다. 이것이 80명의 사무라이가 만든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깃발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집중 사격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화살과 창 그리고 철뢰포가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마지막 12명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소스쿠쿠니는 수십 개의 상처를 입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김방경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졌다. 그러나 너희도 이긴 것이 아니다. 피가 그의 입가에서 흘러내렸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스시마의 영주 소스쿠쿠니가 전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몽골 고려군 병사들은 그 광경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승리의 환호도 전리품을 향한 환성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거운 침묵만이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2만 명이 80명을 상대로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것은 승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무언가 불길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예감에 가까웠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쓰러진 사무라이들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화살로 가득했고 피로 흠뻑 젖어 있었으며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더욱 기이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들, 패배를 받아들이면서도 끝까지 싸운 전사들. 이것은 몽골군이 지금까지 마주쳤던 어떤 적과도 달랐습니다. 나중에 소스쿠쿠니의 갑옷을 수습하던 중 작은 종이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피에 젖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서리가 녹으면 아래에 강철이 드러난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죽음시였습니다.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녹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래에는 강철 같은 일본이 있다. 너희는 결코 그것을 부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소스쿠쿠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역사가 증명했듯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몽골 제국은 결국 일본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2번의 침공 시도, 수만 명의 병력, 수천 척의 함선, 그 모든 것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해변은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들렸고 바람이 불타버린 마을에 재를 날렸습니다. 80명의 사무라이는 모두 죽었고 그들과 함께 싸웠던 민간인 약 200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시마의 전사 계층, 한 세대가 단 한 오후 만에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몽골 고려 연합군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약 300명이 전사했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장교와 지휘관급 피해가 컸습니다. 근접전에서 사무라이들이 집중적으로 노린 것이 바로 지휘부였기 때문입니다. 수적으로 보면 250대 1의 압도적 우위로 싸운 전투였지만 실제 교환비는 겨우 4대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관점에서 이것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보통 1대 10, 심지어 1대 20의 비율로 적을 학살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수적 우위와 기술적 우위, 그리고 경험의 우위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섬에서 겨우 80명의 사무라이가 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투 이후 발견된 시신들의 배치였습니다. 후대 기록과 구전에 따르면 쓰러진 사무라이들의 시신이 무작위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몸은 모두 내륙을,
일본 본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화살표처럼 몽골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몽골 고려군 병사들은 이것을 일종의 저주나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깊이 들어올수록 더 많은 죽음이 기다린다. 이것은 죽은 뒤에도 계속되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시신마저도 무기가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홍다군은 전투가 끝난 뒤 해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사무라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갑옷, 무기, 그리고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노련한 장군이었고 수십 번의 전투를 지휘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투는 처음이었습니다. 적들이 마지막까지 항복하지 않고 포로가 되느니 자결을 택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투.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섬을 빨리 떠나야 한다. 여기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 사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몽골 제국이 경험한 가장 이상한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그들은 쓰시마를 완전히 장악해야 했습니다. 마을을 불태우고 숨어있는 주민들을 색출하고 저항 세력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예정된 작업이었고 몽골군의 표준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스시메는 약탈할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스쿠쿠니가 미리 명령한 소각 작전으로 인해 마을의 대부분이 이미 불타버린 상태였습니다. 곡식 창고도 텅 비어 있었고 가축도 모두 산으로 몰려가거나 도축되어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거의 빈 섬을 점령한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고도 전리품이 없다는 것, 승리의 달콤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병사들의 사기를 갉아먹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몽골 고려군이 스시마의 해변과 마을을 정리하고 부상자를 치료하고 보급품을 재정비하는 데만 무려 6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스시마를 신속하게 점령한 뒤 바로 규슈로 진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80명의 사무라이가 만든 지연, 그리고 소각된 마을이 만든 혼란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연되었고 이틀이 지연되었으며 결국 사흘 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사흘의 지연이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흘 동안 스시마에서 탈출한 정찰병과 어부들이 일본 본토에 경고를 전달할 시간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작 영상을 다른 분들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스시마 전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스쿠쿠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